다음은 electric power,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력의 기본 단위는 와트, 대문자 W를 씁니다. 전력의 배수, 킬로와트, 10의 3승와트, 메가와트, 10의 6승와트. 전력의 약수 단위로는 밀리와트, 10의 마이너스 3승와트. 그 다음에 마이크로와트, 10의 마이너스 6승와트로 표기를 합니다. 일과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같으며 단위도 같지요. 그러나 전력의 경우는 일의 시간 변화율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그러고 단위 시간 동안에 수행된 일의 양을 우리가 전력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는 일을 시간으로 나누게 되고 시간은 거꾸로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같은 결과죠. 이 수식을 달리 설명을 한 거니까 전력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을 나타내는 공식은 전압과 전류의 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V랑 1A의 정의를 보게 되면 1V는 1주를 1쿨룸으로 나눈 거고 1A는 1쿨룸을 1초로 나눈 거죠. 그래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데 단위를 보게 되면 전압의 단위랑 전류의 단위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 쿨롱이 서로 상쇄되고 1주를 1초로 나눈 결과. 즉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력은 2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킬로와트 아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킬로와트 아워는 정기적인 일이나 에너지 양이 아주 클 때 주로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가정에서 사용된 전기는 킬로와트 아워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전기 요금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에어컨이 240V의 동작이 되고 20A가 흐른다고 가정을 하면 이 에어컨이 동작되는 전력값은 P는 V 곱하기 I이기 때문에 240V 곱하기 20A 해가지고 4800W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킬로와트로 변환하게 되면 4.8kW가 되겠죠.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줍니다. 하루에 에어컨을 12시간을 동작시켰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때의 에너지는 4.8kW 곱하기 12시간 그래가지고 57.6kWh가 됩니다. 그러면 1kWh당 우리가 0.08달러를 부과한다고 했을 적에 에어컨을 12시간 사용을 했을 때 나오는 요금은 57.6 곱하기 0.08달러 해가지고 하루에 4.61달러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위는 킬로와트고 아워는 소문자를 쓴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저항의 전력 소모, 파워 디시페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로 내에서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의 이동이니까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 사이의 충돌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전력이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그 전력은 열로 소모가 된다. 전력이
저항에서 열로 소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력에 대한 공식은 일반적으로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의 양,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공식으로 사용을 되죠. P는 I 스퀘어 R, P는 R분의 V 스퀘어 또는 P는 VI. 기본적인 수식 P는 VI에다가 오음의 법칙을 사용을 해가지고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변형된 수식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인 9개의 공식들 모두 다 P는 VI라는 기본 공식에다가 V는 equal IR, I는 R분의 V라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변형된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P는 VI인데 전압 대신에 IR을 대입을 하면 I 스퀘어 R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한 P는 VI에서 I에다가 R분의 V 값을 대입을 하면 R분의 V 스퀘어 이와 같은 공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력의 공식을 사용하여 저항에 소모되는 전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에서 전압이 20V, 저항이 4ohm에 전류가 5A가 흐르게 되죠. 오음의 법칙을 사용하면. 그럼 그때 소모되는 전력을 구해보면 P는 VI라는 공식을 사용하면 20 곱하기 5에서 100W가 나와요. 또 P는 I 스퀘어 R이라는 공식에다가 넣게 되면 25 곱하기 4에서 100. 또는 P는 R분의 V 스퀘어 해가지고 4분의 400 해가지고 100W. 이와 같이 세 가지 어떤 공식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전력값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로를 디자인, 설계할 적에 그때 사용되는 저항을 어떤 저항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로 디자인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회로 내에 저항기를 선택하는 세 단계의 과정을 알아보면 제일 먼저 오음의 법칙으로 사용해서 저항의 값을 구합니다. 두 번째, 저항값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저항에 소모되는 전력을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나온 그 저항의 전력값이 실제적인 소모 전력인데 우리가 저항기를 선택할 때는 실제적인 소모 전력보다도 약 2배 정도 큰 값의 저항으로 전격 전력 또는 전력 전격값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저항이 그 회로 내에서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상태로 동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항에는 전격 전력 외에 전압의 최대 동작 전압 전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최대 동작 전압 전격은 저항기 내부에서 아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항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의미합니다. 저항의 전력 전격이 클수록 최대 동작 전압 전격도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자 회로의 경우는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공관 앰프 같은 데에서는 그때 구동하는 그 전압들이 보통 350V 이런 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사용되는 그 저항의 경우는 최대 동작
전압정격을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동작 전압 정격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대 동작 전압 정격은 회사에서 그 저항을 만들 적에 그 스펙으로 다 나오게 돼 있죠.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회로에서 저항이 연결된 회로죠. 그런데 그 저항에 전류가 20mA가 흐르고 그 저항에 드롭되는 볼테이지가 30V일 때 그때의 저항값은 얼마이고 그 저항의 전격 전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저항을 선택을 할 적에 옴의 법칙을 사용해서 저항값을 계산을 합니다. R은 I분의 V 해가지고 30V를 20mA로 나누게 되니까 1.5K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이제 실제 전력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P는 VI, 그래서 30V 곱하기 20mA니까 600mW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전격 전력값을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이 600mW는 실제 전력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로에서 쓰는 전격 전력은 이 소모되는 전력값의 약 2배 되는 그런 전격 전력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제조사의 저항에 해당되는 전력값은 우리가 임의대로 뭐 1.2W 이런 게 없습니다. 8분의 1W, 4분의 1W, 2분의 1W, 1W, 2W 이런 제품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600mW의 2배 되면 약 1.2W인데 이 중에서 거기에 근접하는 1W를 선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저항값과 전격 전력값은 1.5kΩ 1W짜리를 선정해서 회로를 구성을 하면 안전하게 동작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 전력의 약 2배 정도의 전격 전력값을 선택을 한다. 다음은 일렉트릭 쇼크, 전기 쇼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집안에서나 또는 회로를 하다가 실험을 하다가 우리가 그 회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또는 점검을 할 때 가능하면 전원을 차단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꼭 전원이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전압을 측정할 때는 두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한 손만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몸이, 우리의 몸이 대지적지와 절연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흥건한데 거기에서 맨발로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교체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 손 모두가 감전이 되면 한 손에서 심장을 지나 다른 손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 다음은 저항만에 있을 때 저항의 트러블, 저항의 고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의 경우는 트러블이, 그러니까 고장이 대부분 오픈 서킷, 개방 회로 아니면은 단락 회로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회로에서는 이렇게 전류가 2A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 회로인 경우는 이 저항이 여기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개방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개방이 됐다는 것은 이 서킷이, 그러니까 저항이 개방이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끊어진 거기 때문에 이때의 저항값이 여기서 5ohm이 아니라
무한대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무한대니까 전류는 오메 법칙에서 I는 R분의 V니까 R이 무한대니까 결과적으로 0. 그래서 개방 회로인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픈 서킷입니다. 다음은 단락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2A가 이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게 정상적인 회로인데, 이와 같이 저항에 이렇게 쇼트가 단락이 되면, 즉 여러분이 뭐 휴대폰 같은 거 물에 잠기면 고장나는 거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이 되면 전류가 여기에서 이제 흐르게 되는데, 전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 갈래길, 요 노드에서 일로 갈까 결정을 할 적에 이쪽은 저항이 있고 이쪽은 도선으로 연결된 거가 단락된 것 같지만 저항이 0이니까 전자가 일로에서 일로 가게 되죠. 일로 가면 저항을 받는데 이전 저항을 하나도 안 받으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전류가 이 단락된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락된 회로는 하나의 선과 같기 때문에 저항값이 제로가 된다. 제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전류는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I가 매우 큰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 전류 단락이 되면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회로에 열이 나가지고 과열이 돼서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 단락된 회로를 우리가 잘못 취급하면 감전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단락의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3장 오메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예제를 그 빈종에다 놓고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셀프 테스트와 뒤에 프로블렘의 홀수본을 풀어가지고 정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